디플레이션을 아는 게 왜 성공 투자의 기본 개념이냐. 수도꼭지를 잠가야 돼요. 유동성을 더 이상 못 푼단 말이야. 유동성을 더 이상 못 풀면 주식이 빠질걸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부양책이 더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더 오른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올랐어요. 지금까지 계속. 너무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K증권의 이호석 팀장님을 모시고 경제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신간이 나왔죠, 네. 책이. 제가 이제 단테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이름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나당 주공.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또 그 다음에 팀장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하시던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호석 팀장이고요. 단테님 채널에 한 6개월 전쯤에 나왔나? 그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바라보면서 어떤 지표나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백신이 보급이 얼마나 되면서 리오픈, 그죠?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금리라는 그런 숫자 하나로 지금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금리가 내려오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커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디플레이션을 아는 게 왜 성공 투자의 기본 개념이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잠재 성장률이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란 개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오지 않게 만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장한다면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니? 이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물이 이만큼 차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물의 양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실질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죠. 실질 성장률이 점점 올라가다가 이걸 넘쳐버리면 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붓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부양책을 쓰는 거예요. 통화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양적완화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요. 찰찰찰찰 들어와요. 들어가다가 넘치면 끝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가야 돼요. 유동성을 더 이상 못 푼단 말이야. 유동성을 더 이상 못 풀면 주식이 빠질걸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이 컵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컵의 크기가 크면 물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컵이 크기가 작으면 물을 조금만 부어도 인플레이션 와버리면서 멈춰버린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이 컵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이 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면 물을 많이 부을 수 있는 거고 좁으면 조금밖에 못 붓는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물을 엄청나게 부었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그런데 지금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지금도 커지고 있고 기술의 발전이나 노령화나 그리고 고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도 고용이 과연 의미 있게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에서 야 이만큼씩은 고용해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뽑고 싶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는 한 고용이 유지가 될 것이냐 소비가 유지될 것이냐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디플레이 압력도 점점 커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컵이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면 부어올 수 있는 유동성도 계속 커진다. 그러면 과연 시장이 언제 끝나냐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디플레이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지.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결론이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버리면 시장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먹히고 아직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도 계속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동안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을 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양만 봐서는. 근데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메인으로 하시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더 디플레이션을 더 먼저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산 가격 상승의 크기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2009년부터 지금까지 늘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더 올라. 뭐야 그게? 경제가 안 좋으면은 부양책이 더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더 오른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올랐어요. 지금까지 계속. 경제가 좋아서 오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안 좋아서 부양책을 안 멈출 것 같은 때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양책이 안 멈출 것 같은지 계속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적절한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정도를 우리가 알려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서 주가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서로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기냐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와도 연준이 그건 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아이고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다. 끝낼게. 자 이제 자산가격 상승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압력도 만만치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연관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 팀장님을 계속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몇 달 정도 뒤에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롱 뉴, 네. 숏 올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지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슬로건이라고 편의상 제가 말을 할게요. 팀장님이 항상 투자 의견을 말할 때 항상 한 문장이 존재했었는데 그 문장이 변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용사에 있으면서 늘 저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어떤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는 거 좋고 막 이건 스토리는 어떻고요. 창립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경영진은 다 좋은데 한마디로만 얘기해. 사 말어. 그리고 왜 사야 돼? 한 줄로 요약해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정말 고민 많이 하는데 그 한 줄로 얘기 못하면 그건 뭐야? 네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엄청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한 거고 처음 와서 제가 했던 말이 롱, 뉴, 올드 하자. 그러면 거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뉴 이코노미 하는 걸 사시고 올드 이코노미는 지금 파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고 지금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성장 기업들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무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게 이제 뉴라고 표현된다면 올드는 유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형자산으로 투자하고 굴뚝산업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드라고 하는 거죠. 뉴를 사고 올드를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전략이 너무나도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바꿨던 거는 롱 뉴는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숏 올드는 제가 빼겠습니다. 올드를 숏 해가지고는 이제 돈을 벌 수 없다. 주가는 바닥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숏 캐시라고 바꿨는데 숏 캐시가 가장 제가 애정이 가는 그런 단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걸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숏 캐시예요. 캐시를 숏해야 된다. 캐시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작년 5월부터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5월 달에 주가는 1,8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3,000 뭐 오름에 마진에 해가지고 3,200포인트였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략이 숏 캐시예요. 이 숏 캐시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나요. 근데 보면 그때 현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힘드시겠어요. 비트코인 옆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사지 않았으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제가 또 바꿨던 거는 롱 뉴라는 것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뉴와 올드와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대형주가 좋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빅스, 대형주라는 표현으로 빅스 했고 그리고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이런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략은 작년 11월 달에 냈으니까 딱 1월 달까지 2달 딱 맞았어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한 3달 맞았네요. 3달 정도? 2달 반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안 맞아요. 그때 이제 1월 달까지 2,8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가까이 그 올라가는 동안에 이 빅스가 지수를 완전히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뒤로는 얘네들이 힘을 못 쓰고 지금 슬슬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경기와 관련 있는 경기 민감주나 아까 제가 숏 하자고 했던
그랬던 그 올드 이코노미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 두 개의 멘트를 중에 하나를 빼고 바꿀 생각입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한마디로 용축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전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꿨었던 포인트들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네네. 계속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12월에 빅스를 넣으신 거는 11월 뭐 그즈음에 이제 백신 얘기 한참 나오고 막 그랬었던 네네.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뉴 이코노미에 있던 애들이 너무 간 것 같으니까 약간 대형주 위주로 섹터를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네네, 거겠죠? 맞습니다. 빅스는 제가 뺄 생각이 없어요. 대형주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당시 11월 달에 2300포인트였습니다. 정확하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대선 직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대형주들로 자금이 쏠림이 시작됐고 그리고 올해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과 다르게 대형주로 쏠림이 심해졌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힘드실 수는 있어요. 중소형주가 차라리 더 낫다. 외국인이 맨날 대형주 파는데 주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의 성공 확률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ESG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 클럽하우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그 엘 고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고 보셨죠? 네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아니 저기 지난달에 기후 회의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산화탄소 얼마나 줄일 건지 이거 다 계획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니네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느낌으로 잠깐 니네는 왜 아무 말도 없냐 근데 지금 네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지구 온도가 3도에서 4도씩까지 올라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뉘앙스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글로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쓴 게 한국 사람을 다 보라고 쓴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다 보라고 쓴 거예요. 보라고. 네. 니네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지구온도 3도, 4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1.5도에서 막으려면 한국 니네 같은 나라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있잖아. 지금 줄이려고 하는 속도보다 2배 빨리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결정해. 빨리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란 얘기잖아요. 줄이지 않으면은 금융시장에서 되게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어떤 회사가 잘할 수 있냐? 대기업에 있는 상무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돈이 많아야 돼요.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언제 이걸 투자를 하고 있냐고. 안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경영진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경영진이 생각이 없다. 맨 헤드에서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 안 바뀌겠죠. 왜 절대 안 바뀌냐면 말단에서부터 최고 경영진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존에 성공한 회사이면 성공한 회사일수록 20년, 3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는데 임마 말이야. 지금 기후 이상한 얘기 들고 와가지고 바꾸자니 이거 말이 돼? 최고 경영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잖아요. 최고 경영진의 의지, 두 번째는 돈. 이거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빅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차라리 소형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응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유주제이긴 한데 네. MMT는 어떻게 보세요?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라고 해서 사실 저도 요즘 공부 중인 부분인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돈을 무진장 찍어내도 된다 약간 이런 이론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MMT가 20년 전에 말했으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어디 가서 뺨 맞았을 것 같은 그런 경제학 이론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나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축통화 정도 되는 국가들은 화폐를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발행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이론이다 보니까 버니 세더스라든가 아니면 AOC라고 하죠. 젊은 그 여자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 의원도 미는 이런 거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일시적인 거다라는 걸로 만약에 드러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MMT에 대한 얘기가 아마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아직 못한 게 저도 아직 공부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일단은 저는 단태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대 출신이고 경제학을 군대 가서 처음 독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미련? 애정?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막 대학교 때 막 깜지 써가면서 그런 거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학교 때는 수학 공부하고 코딩하고 막 이러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뭘 봐야 되는지 CFA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가 느끼는 그 MMT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MMT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갖다 버리고 싶대. 야, 이걸 내가 인정하면 평생 했던 공부가 뭐가 되냐, 이런 느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국채를 찍어서 그걸 번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정부 아니에요? 근데 MMT는 다르게 얘기해요. 일단 먼저 써. 근데 썼는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그럼 세금 걷어.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뺏어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연준에서 찍어서 정부한테 주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 싶지만 그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니는 한 통속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럼 시장에서 돈을 주는데 연준은 시장한테 돈을 주는 거죠. 시장이랑 쿠션이 있지만 요렇게 바로 요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라고 가야죠. 그렇게 네.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면 야 그럼 큰일 나.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둘이 부부라고 치면은 낮에는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밤에는 뭐 이불 속에서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 왜냐면 옛날에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일부만 연준에서 조금 사주고 이런 정도면은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60% 가까이를 연준이 사줬다면 작년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70%를 ECB가 사줬다면 일본이 발행하는 채권의 75%를 BOJ가 사줬다면 이거는 글쎄요 이게 과연 그쵸. 이렇게 쿠션을 친다고 한들 니네 둘이 관계 없는 거야? 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전히 MMT라는 이론은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어서 관심도 못 갖는 이론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쏟아 부어졌잖아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일시적인 걸로 얘기하고 끝나버린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서 또 다시 경제가 뭐 더블 DB 아니더라도 뭐 W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MMT가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 때 MMT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년에 민주당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겨버린다. 그러면 더 가속화될 거예요.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뭘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냐. 줘라 그냥. 줘. 그리고 쓰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인플레이션 올 것 같으면 채권 발행해서 뺏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저도 사실은 기존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해놔야 될 것 같다.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지나간다면 다음에 오는 그 웨이브는 MMT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MMT가 또 필요한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을 미국 정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지금 바로 MMT로 가려고 했으나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초,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장애물에 걸린 거지 민주당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생각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MMT 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MMT가 되면 어떻게 될까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뭐 결론을 낸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자산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떨어지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호석 아카데미 이제 시즌2에 이제 단태님도 출연해주시고 제가 이제 아끼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안근모 편집장님이라고 글로벌 모니터에서 20년째 연주를 봐오신 그분의 표현은 이래요. 그럼 MMT 뭐 사실 하고 있는 거지 뭐. 로맨스 시작됐지 뭐.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는데 가장 달라진 게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자꾸 기후 얘기를 해요. 지금 기후 얘기 자꾸 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얘네들이? 연준이 얘기할 건 아니잖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연준이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법적인 의무가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투자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투자가 더 어려워졌어요.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고 얼마의 비중을 실어야 된다. 공부하면 진짜 되는 거냐.